자, 반갑습니다. 한바닥 한국사입니다. 오늘 볼 내용은 중3 역사 28강 되겠죠. 조선 후기 경제의 변화 되겠습니다. 교과서 상으로는 동아출판사 교과서 기준으로 해서 교과서 148쪽 제목 1 해가지고 상품화폐 경제의 발달 이렇게 적혀져 있을 겁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는 조선 후기의 정치적 변화에 대해서 살펴봤다면 오늘 볼 내용은 이제 조선 후기 들어와서 경제적인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내용은 오늘 주로 보게 될 내용은 농업, 그리고 상공업, 수공업, 상업, 수공업, 광업 이렇게 네 가지 큰 테마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할 건데, 그래서 첫 번째 볼 내용은 농업 경영의 변화, 즉 농업에 있어서 어떠한 변화가 나타났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볼 것은 논농사 기준으로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농사 같은 경우는 조선 전기 때까지 일반적으로 논을 경작하는 방식은 직파법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직파법이 일반화되어 있더라. 직파법은 말 그대로 논이나 밭에다가 직접 그냥 씨앗을 뿌려 가지고 재배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일부 조선 전기에는 일부 남부 지방을 갖다가 기준으로 해서 일부 남부 지방을 기준으로 해서 바로 모내기법이 시행이 되었더라. 모내기법은 고려 말부터 일부 남부 지방에서 시행이 되게 됩니다. 실제로 모내기법을 갖다가 실시를 할 경우에는 노동력도 감소하고 생산량도 급격하게 증가하는 여러 가지 이점이 있지만 정부에서는 이를 갖다가 장려하지 않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를 장려하지 않더라. 그러면 왜 노동력도 줄어들고 생산력도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이 모내기법을 갖다가 정부에서 장려하지 않느냐? 일단은 모내기법을 갖다가 시행하기 위해서는 물이 충분히 있어야 이 모내기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뭄이 될 경우에는 상당히 그 위험성이 크더라 때문에 가뭄에 대비한 수리시설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 상당히 위험한 그러한 경작 방식이 되는 거죠. 그런데 조선 전기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수리시설이 제대로 이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에 따른 가뭄에 따른 위험성이 너무 커서 일부 남부지방에만 시행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다가 드디어 논농사 같은 경우에 이제 후기로 접어들게 되면 드디어 모내기법이 일반적으로 한자 용어로는 이양법이라 부르죠. 이양법이라 부르는데 모내기법이 일반화되게 됩니다. 일반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직파법에서 이제 무슨 경작 방식으로 모내기법으로 변화가 되었더라는 겁니다. 이 모내기법의 시행에 따라서 당연히 즉 노동력은 줄어들게 되고 반대로 생산력은 급격하게 증가하게 됩니다. 잡초를 제거하는 데 훨씬 유리하고 적은 인원이 투입돼서도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된 거고, 또한 잡초 제거가 원활하다 보니까 생산력도 늘어나는 이러한 결과를 갖다가 초래하게 되고, 그에 따른 이게 중요하겠죠. 모내기법에 따른 결과 두 가지를 보자면 첫 번째 무엇이 가능해지냐? 광작이 이제 가능해지게 됩니다. 광작이 가능하게 되었다. 광작이란 것은 뭐냐면 넓은 땅에 경작이 가능해졌다는 것. 똑같은 노동력으로 훨씬 더 넓은 땅을 갖다가 경작할 수 있게 되었고, 두 번째 농민층이 분화되게 됩니다. 농민층의 분화가 이루어졌더라. 구체적으로는 이 농업 활동을 통해서 경제적 부를 갖다가 획득하는 농민이 생기게 되는데, 그들을 뭐라 부르냐면 경영형 분홍이라 부릅니다. 경영형 분홍이 등장하게 되고, 반대로
소수의 사람이 이렇게 분홍으로 진출을 하게 되겠죠. 넓은 땅을. 근데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이런 넓은 땅을 경작하는 사람이 생기게 됨으로써 땅을 잃어버리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바로 대다수의 농민은 임노동자로 이렇게 전락하게 되더라. 그래서 이러한 농업 경영의 변화에 따라서 농민층이 분화되는 이러한 결과도 초래했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밭농사 보도록 합시다. 논농사를 봤으니까 밭농사를 갖다 보시면, 밭농사 같은 경우는 혹시 조선 전기 때까지만 해도 농종법이란 것이 일반적이었더라. 그럼 농종법은 뭐냐? 여러분들이 이렇게 밭이 이렇게 있으면 밭에다가 이렇게 은덕을 이렇게 쌌죠. 이곳을 갖다가 뭐라 부르냐면 일항이라 부릅니다. 이렇게 올라온 이쪽을 일항이라 부르는데, 이곳에 씨앗을 갖다가 뿌리는 것을 농종법이라 부릅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조선 후기에 이르게 되면 이제 어떠한 경작 방식이 밭농사에서 실시가 되냐면 견종법이란 것이 실시가 됩니다. 뭐가 실시되더라? 견종법이란 것이 실시가 되는데, 견종법은 이걸 풀어서 적어보면 골뿌림법이라고 해서, 골뿌림법, 이게 뭔 말이냐, 말 그대로 땅이 이렇게 있으면 일항도 있고 이렇게 땅을 파서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튀어 올라온 것을 일항, 들어간 것을 고랑이라 부릅니다. 다른 말로 이걸 골이 되겠죠. 일항이 이렇게 있고. 그런데 어디에다가 이제 씨를 뿌리냐면 여기다가 골에다가 씨앗을 뿌리고 다시 흙을 갖다가 이렇게 덮어주는 겁니다. 이거를 골뿌림법 혹은 견종법이라 부르는데, 이러한 견종법이 더욱더 생산력이, 작물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는데 훨씬 좋다는 걸 갖다가 조선 후기 때 알게 되고, 그에 따라서 조선 후기에 이르게 되면 당연히 이에 따른 생산력이 증가하게 됩니다. 생산력이 증가하다 보니까 물건을 갖다 사용하고 남는 잉여 작물들이 생기게 되겠죠.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팔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에 따른 결과, 이것도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결과, 역시 어떤 작물의 재배가 늘어나게 되냐면 상품 작물에 대한, 상품 작물 재배가 늘어나게 되더란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야채류라든지 고추, 뭐 야채류가 되겠죠. 그리고 담배라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작물의 재배가 늘어나게 되더라. 그에 따라서 보시면, 즉 모내기법의 시행에 따른 결과, 이런 두 가지 결과가 나왔고, 다음에 견종법이 조선 후기 때 시행됨으로써 즉 결과 상품 작물의 재배가 늘어났더라. 꼭 각각의 농농사와 밭농사의 이러한 기법에 따른 변화에 따른 결과들을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두 번째, 상업을 보도록 합시다. 상업의 변화. 두 번째, 위에다가 조금 적도록 하겠습니다. 상업의 변화. 역시 조선 전기와 후기로 나누어 봤을 때 그 상업을 갖다가 할 수 있는 사람들을 갖다 보면, 일반적으로 조선 전기 때는 물건을 갖다가 팔 수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관허상인이라 부릅니다. 무슨 상인이다 부른다? 관허상인. 말 그대로 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상인을 갖다가 의미하게 되는데, 대표적인 관허상인으로는 시전상인이라든지 그리고 보부상 등이 대표적인 관허상인에 해당됩니다. 또한 무역에 있어서도 주로 국가에서 중심이 되어서 하는 공무역 중심이다. 공무역. 다른 말로 이 공무역을 갖다가 개시무역이라 부릅니다. 개시무역이 발달을 했던 것에 비해서 조선 후기로 넘어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관허 상인이 무역업을 하게 되고, 또한
새롭게 이렇게 물건을 갖다가 파는 사람이 등장을 갖다가 하게 되는데, 바로 대동법 시행에 따른 결과가 있었죠. 바로 누가 등장한다고 했죠? 물건을 갖다가 거두어서 국가에 납품하는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들이 바로 누다? 공인이라고 했죠. 이 공인이 등장함으로써 조선 후기에 이런 상품 유통에 따른 커다란 변화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역시 조선 후기에 되면 바로 이 공인이라는 사람도 물건을 갖다가 파게 되고, 특히 이 공인 같은 경우에는 물건을 갖다가 사서 일반적으로 그 대량으로 구매한 이후에 물건이 가격이 높아지면 하는 그런 독점적인 판매 수법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공인들이 독점적 도매, 물건을 사고 파는 이러한 상인으로 나가게 되고, 그래서 많은 부를 갖다가 쌓게 됩니다. 이 공인들이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이를 통해서 성장한 많은 부를 쌓은 사람들을 갖다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이렇게 부릅니다. 도고. 이런 사람들도 등장을 하더란 겁니다. 공인과 함께 또한 조선 후기에 이르게 되면 특히 정조 때, 정조의 업적 중에 어떤 게 있었냐면 난전권을 폐지한다고 했죠. 난전, 아무나 물건을 갖다가 파는 것을 금지했던 것을 폐지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아무나 다 이제 물건을 사고 파는 자유로운 상업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정조 때 개혁이 있었죠. 그에 따라서 드디어 개인적으로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들을 뭐라 부르냐면 사상이라 부르고, 사상 중에서도 이런 개인적인 물건을 팔면서 크게 성장한 상인들을 우리는 좀 더 세부적으로 말하면 거상이라고 부릅니다. 거상. 뭐라 부른다고? 거상이라 부르는데, 대표적인 사상으로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어주에서 활동했던 만상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청과의 무역을 통해서 큰 부를 쌓았던 사람. 다음에 개성에서 활동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개성에서 활동했던 송상이라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은 주로 중개무역을 통해서 일본과 청나라 사이에서 중개무역을 통해서 커다란 부를 쌓았던 사람. 그리고 한양에서, 서울이 되겠죠. 한양에서 경강상인이라고 있습니다. 경강상인이라는 세력들도 운송업 등을 통해서 커다란 부를 쌓는다든지, 그리고 여러분들 동네, 부산에 있죠. 옛날에는 동네 자체가 하나의 지명이었는데, 이 동네에서는 내상이라고 해서 이 내상들이 주로 일본과의 무역을 통해서 커다란 부를 쌓는 이런 사상들도 등장하고, 이 사상들 같은 경우도 조금 전에 봤다시피 독점적으로 물건을 갖다가 구입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많은 부를 쌓은 사람들도 등장하는데, 역시 이 사상 중에서도 도구로 이렇게 성장하는 사람들도 있더라. 그래서 이런 도구라는 계층이 새롭게 성장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무역에 있어서도 조선 후기에 이르게 되면 지금 공무역에서 무슨 무역으로? 사무역 형태가 발달을 하게 됩니다. 개인들이 무역업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무역을 다른 말로 무슨 무역이라고도 부르냐면 우시무역 이렇게도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조선전기와 조선 후기 때는 변화가 일어나게 되더라. 다음 세 번째 수공업자 보도록 합시다. 세 번째 수공업의 변화. 수공업 같은 경우도 조선 전기 때는 주로 국가에서 운영하는 수공업이 발달하게 됩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수공업을 뭐라 부르냐면 관영수공업. 관영수공업이 크게 발전을 했던 데 비해서 조선 후기로 넘어가게 되면 크게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하게 되고,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을 하게 되고, 또한 대동법 등이 시행되면서 물건을 갖다가 수요가 늘어나고 물건의 유통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개인들에게 물건을 갖다가 이제 대량으로 생산해 줄 시스템이 필요했던 거죠. 그렇게 되면서 조선 후기에 되면 개인들이 물건을 갖다가 이렇게 만드는 수공업이
무슨 수공업이라고 부르냐면 민영수공업이라고 부릅니다. 이 민영수공업이 조선 후기 때는 더욱더 발전을 하게 되는데, 조선 후기 때는 이 민영수공업 같은 경우는 원래는 물건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나 물건을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물건을 즉 어디에 등록되어 있냐면 공장 안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공장 안이라는 곳에 등록되어 있어야만 물건을 만들어서 팔 수가 있는데, 조선 후기에 이르게 되면 이 공장 안이라는 게 없어지게 되고, 국가에다가 세금만 납부하면 누구나 다 물건을 만들어서 팔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세금을 뭐라 부르냐면 장인세라 부릅니다. 이 장인세만 납부를 하면 물건을 갖다가 제작해서 팔 수가 있는 권한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관영수공업에서 민영수공업으로 발전을 했더라. 다음 네 번째, 광업 보도록 합시다. 광업의 발달. 네 번째, 광업의 발달. 광업 같은 경우도 동일합니다. 조선 전기 때는 역시 관영 광업이 발전을 했다는 거죠. 주로 국가에서 중심이 돼서 이렇게 광업을 갖다가 이루게 되는데, 조선 역시 후기에 이르게 되면, 조선 후기로 넘어가게 되면 청과의 교육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청과의 교육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되고, 특히 이 청나라와 무역을 할 때 무역의 그 화폐의 공통적으로 사용되었던 게 무엇이냐면 은입니다. 그래서 은광의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조선 후기 때 이런 광업이 크게 유행을 하게 되는데, 민영광업이 크게 발전을 하더라는 겁니다. 민영광업이 크게 발전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된 데는 무엇의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은의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더라. 하지만 정부에서는 시간이 흐르면서 이 민영광업을 갖다가 정부에서는 금지시키게 됩니다. 정부에서는 어떻게 했더라? 금지시키게 됩니다. 왜냐하면 광업 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점이 발생을 좀 하게 됩니다. 위험성도 있겠고, 자연 파괴에 따른 위험성도 있겠고, 함부로 또 은이 많이 유통되다 보니까 그런 그 화폐의 수요가 이런 예측이 맞아 떨어지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금지를 하겠는데, 몰래 이렇게 광업을 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들을 뭐라 부르냐면은, 몰래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잠체라 부릅니다. 잠체라 부르는 사람들도 등장하게 되고, 또한 광업을 통해서 전문적으로 경영자가 등장하게 됩니다. 또한 많은 부를 쌓게 되는 그런 광업자도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들을 갖다가 뭐라 부르냐면 득대라 부릅니다. 이 사람들은 광업을 갖다가 전문적으로 경영 광업을 갖다가 하는 이런 사람들을 갖다 뭐라 불렀다? 득대, 이렇게 부르더라. 그래서 조선 후기에 이르게 되면 크게 농업, 황업, 수공업, 광업에서도 커다란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데, 특히 농업 경영에 있어서 새로운 경작 방식에 따른 사회적 변화 정도 좀 잘 체크를 두시면 같습니다. 이상 조선 후기 경제의 변화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